미래에셋 자산운용 임종욱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하고 있는 이제 ETF 소개. 그런데 항상 이제 관심권에 있는 것들만 또 우리가 추려드리는. 그리고 또 특히 올해 이 배가 날아가더라고요. 네. 날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또 올해 엄청나게 호황이기도 하고 주가도 거기에 호응해서 움직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외로 조선 관련 ETF가 몇 개 없어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당연히 있을 법한데 예,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 한번 주목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조선사들 수주 잔고도 많이 들었죠. 네. 호황이고 그게 네. 또 숫자로도 나타나죠. 네, 맞습니다. 언론 기사에서 조선업에 대한 기사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주가도 올해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네. 조선업이라고 하면 사실 좀 올드한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고 굉장히 경기 순환 그쵸, 업종이기도 사이클 큰 합니다. 산업. 그래서 보면은 해운업이 조선업의 전방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사이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운 운임이 오르면 신규 조선 발주가 늘어나고 그 선박 수주하고 나서 다시 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주도 감소하는 이런 이제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2020년, 21년 사이에 글로벌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수요는 늘어났는데 이게 팬데믹 시기였었잖아요, 그때가. 네. 그러다 보니까 항만의 배들이 묶이면서 운임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근데 2022년 들어서 선박들이 점차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운임은 하락했습니다.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신규 수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서 현재 60% 이상 수주 잔고가 늘어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선 3사의 수주 잔액이 200조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조선업의 초호황기를 불렸던 2007년에서 2010년 이후에 거의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과 비교하면은 이제 25%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가 아직 3분기만 지난 상황인데 네. 한 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200조 원은 연내 돌파하지 않을까 수주 잔고 기준으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확보한 물량을 보면 거의 2027년 물량까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신조선 발주 증가세에 힘입어서 글로벌리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과거 거의 평균적으로 20년 동안의 조선사들의 평균 일감을 보면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3.3년치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 20년 동안.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내 조선사들이 3.5년 이상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좋지 않을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가 확보됐기 때문에 신규로 발주하는 물량을 선별적으로 조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마진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없을 때는 저가로 들어오는 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이제 도크를 이제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매력적이지 않은 물량까지 다 받아야 된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자 우위의 시장이다 현재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와의 협상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조선사가 막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종목별로 주가는 엄청 또 차별화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조선업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호황기를 맞았다고라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대형사들에 국한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불황의 터널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리 선박 수주가 친환경 선박이나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선박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선박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력난도 있고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글로벌리 수주는 늘어나지만 여기에서 좀 소외가 되는 반면에 대형사들이 이런 수주를 다 좀 거의 독식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대형사와 중소형사들 간의 주가 차별화된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조금 더 이제 조언을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 사이클에서 뭔가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년과 똑같은 거냐 아니면 과거랑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죠. 신규로 선박을 건조하는 그 가격을 지수화한 게 신조선가라는 지표입니다. 그 지표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이제 뭐 친환경 원료를 써서 배를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탈탄소 움직임,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한 것들이 이미 예년부터 뭐 어나운스가 됐었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행이 된단 말이죠. 크게는 이제 국제 해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탄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규제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Fit for 55라고 해가지고 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라라는 이제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사 입장에서나 선사 입장에서나 이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할 수 있고, 다행히도 국내 조선사들이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은 또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G선이나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경우에 국내 조선사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을 만들 때뿐만 아니고 선박을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탄소가 배출될 수 있는데 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거의 한 3에서 4% 정도가 요 조선이나 해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뭐 절대치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런 규제들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제 해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대 이후로 해서 교토 의정서나 파리 협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선사뿐만 아니고 해운사를 대상으로 해서 요 감축 목표안을 제출해라. 그리고 이걸 지켜라. 그래서 요거를 잘 지키면은 인센티브를 주고요. 잘 못 지키면은 이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요게 시작됐는데 새로 이제 배를 만들 때 네. 배출되는 탄소 양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2023년에는 새로운 선박뿐만 아니고 기존 선박에도 이런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도 운항하는 연료를 화석 연료를 쓰게 되면 탄소가 배출될 텐데 네. 이런 양도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거의 안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연비 주행하듯이 네. 요 천천히.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배출량을 어쨌든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구조적으로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런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으로 아예 전환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보면은 노후 선박들이 이제 교체 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차피 배를 바꾸려면 이런 규제에 맞춰서 친환경 선박으로 갈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운데 경쟁력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친환경 거대한 흐름은 뭐 누가 봐도 그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그 기존에 그 수주 잔고가 늘어나더라도 또 괜찮은 수주가 들어오더라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했던 게 실적이 일단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실적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더 있다 보자 사실 한 2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러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뭔가 발주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선박 건조의 말미 혹은 선박이 인도되는 시기에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럼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전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실제로 이제 주가도 그거에 반응해서 좋은 모습을 올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요게 이제 얼마만큼 갈 거냐라는 네. 거에서 저희가 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비교해서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2008년 고점 대비해서 조선소 야드 수가 60%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배를 만들 수 있는 건조 능력도 200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30%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살아남은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그만큼 과거와 대비해서 덜하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조선사들이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선종이 LNG 운반선이거든요. 네.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한 3.5년치 정도 수주가 쌓여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도 발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LNG 운반선도 성과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좀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고 최근에 좀 관심 받는 부분은 VLAC라고 해서 그러니까 베리 라지 암모니아 컨테이너. 그러니까 과거에는 VLGC 그러니까 가스 컨테이너가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초대형 선적이 새로운 먹거리로 조선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캐리어.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탈탄소 움직임으로 갈 텐데 완전히 수소 경제로 가기 이전에 거의 무탄소에 가까운 연료가 이제 암모니아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암모니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운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 자체도 암모니아를 이용할 수 있는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선적이 또 새로운 조선사들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또 우리가 중국하고 또 경쟁이 붙는 산업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 조선업에서도 사실은 중국은 좀 저부가가치 약간 좀 싼 배들 저렴한 배들이 이제 중국이 많이 만든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기술력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중국 조선소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 영향은 좀 없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봐야 있고요. 예. 실제로 중국 조선소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보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중일 3개국이 글로벌 조선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4년 유가가 떨어진 이슈, 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좀 저성장 기조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기존 조선사들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죠. 특히 중국 쪽 조선소들이 많이 망했었죠. 네. 그럼에도 중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 제치고 수주하는 케이스도 되게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 일부 선종에 대해서는 또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찾자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네, 어떻게 미중 무역 보면 분쟁. 국내 조선사들한테도 조금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한 1970년대에는 미국이 전 세계 상선 생산량의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였는데 현재는 전체 생산량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쪼그라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조선업에서 미국이 뭐 쇠퇴했다를 떠나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해군에도 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자국에서 이게 조달이 안 되면은 또 해군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방 위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3월에 보면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에 대해서 뭐 조선이나 해운에 대해서 불공정 간행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무역법 301조라는 게 있는데 이런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불공정 간행이 발생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상선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부과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그렇게 조사가 되더라도 이미 미국의 조선 산업이 워낙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세 부과 자체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이나 한국의 한국이. 조선사들이 반대급부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문에서 또 최근에는 뭐 생물보안법도 그렇고 중국 쪽으로 제재할수록 우리 산업이 또 반사 이익을 얻는 부분 조선 쪽도 계속해서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테고 그리고 뭐 이미 가시적인 성과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미 해군이랑 함정 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게 뭐 신규로 함정을 수주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함정을 이제 정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신뢰가 구축이 되면 얘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신규 발주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 뭐 과거에도 뭐 일부이긴 하지만 2011년에 하나오션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었고요. 네. 그리고 페루나 필리핀에 현대중공업이 뭐 수상함 같은 거를 또 수출을 한 이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돼가지고 방산 수출에 조선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군함의 유주보수 수리까지는 우리가 진출을 했고 또 그 이상의 시장까지도 진출하는지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9월 중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 경기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원재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 영향은 혹시 없을까요? 이 조선업에? 실제로 9월 말에 조선주들이 갑자기 이제 급락한 예. 제일 1순위로 뽑았던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철강석이나 구리 같은 수요가 늘어나면 이 가격이 선박에 오르니까. 들어가는 후판 가격도 덩달아 오를 테니까 이게 조선주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이제 주가가 빠진 그렇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후판이라는 게 이제 두께가 6mm 넘는 두꺼운 두꺼운 강판을 거. 말하거든요. 여러 선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격벽에도 들어가고 뭐 상판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굉장히 이제 전체 단가에서 큰 네.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조선사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오른 건데, 뭐 만약에 중국 내에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후판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국내 제철 업체들도 가격을 또 올릴 여지가 그렇죠.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실제로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국가별로 그 후판을 얼마나 수입하는지를 보면 한국에서 한 70%를 조달하고요. 네. 중국에서 한 20에서 25%, 일본에서 5에서 10% 정도를 조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 만약에 다 올리게 되면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예.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주가에는 좀 과도한 영향이지 않았나 싶은 게, 후판 가격이 오르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생산자 우위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이거를 성과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 훼손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 신조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물가를 반영해서 보면은 아직까지 과거 수준이거든요.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른 거를 반영하면 신조선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과거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그 중국의 후판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어떤 리스크 요인, 네. 이것도 조금 더 꼽아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중국 부분인데, 경쟁. 네, 중국 조선사들이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부터 해양굴기를 선언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정책 지원을 하면서 조선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 해양 강국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원을 많이 했고, 실제로 네. 조선사들이 많이 올라왔죠. 또 최근에는 중국 이제 수주 기준으로 1, 2위 업체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박공업그룹이랑 중국 선박중공업그룹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거의 수주량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 조선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대형 조선사가 탄생하기 때문에 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중국 조선사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선박 위주의 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중심이라면, 한국 조선사들은 반면에 이제 친환경 선박,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암모니아 선박 이런 것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는 따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은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다.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뭐 제한적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최근에 현대제철이 그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저가로 후려친다라고 이제 제소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조선소 야드가 비관세 지역이어가지고 원래 애초에 관세 부과가 안 되고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반덤핑을 했다라고 나오더라도 조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부분은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사들 파업, 지금 조선 메이저 3사 중에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은 다 임단협을 체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만 체결이 안 되고 좀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길어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쵸, 분명하니까 리스크가 되니까. 이 부분도 리스크 요인으로 그쵸. 보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리스크도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서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조선업 관련된 ETF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었고, 그래도 기존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타이거 조선 탑10 ETF 새로 나오는 거, 네. 이거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는? 타 ETF보다는 이제 다양한 조선업 관련된 지수들, 기초 네. 지수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조선주 탑4,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네 종목의 비중이 86.8%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가장 높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부분의 포트가 요 탑4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차별점은 조선업의 이제 전후방 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양 선박과 관련된 애프터 서비스나 전방 산업인 해운, 그리고 뭐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밸류 체인 상에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배제를 하고요. 순수하게 조선이랑 기자재, 뭐 선박 엔진이나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만으로 모아가지고 요 비중이 다 100%,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은 전후방 산업은 그냥 다 제외한 지수다. 그 기존의 기초 지수들과는 좀 이런 점들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조선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ETF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퓨어 조선주 ETF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호. 이게 사실 그 조선주 투자가 큰 사이클을 보이는 그런 또 산업이기도 하고 기업별로는 또 분석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측면도 있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탐방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조선주 투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해당 ETF 기초지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탑4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네. 편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조선주가 어떻게 경기 순환 업종이다 보니까 구경제로 여겨져 가지고 구경제. 뭐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뭐 2차 전지, 반도체, AI 이런 좀 혁신성장 테마들에 비하면 굉장히 소외가 됐었죠. 네. 투자에 관심에서 멀어졌던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10년여 만에 호황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글로벌 조선업 호황기에서 K조선산업이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경쟁력을 가진 상황에서 단순히 경쟁력만 높이면 되냐가 아니고 그건 배경 상황들이 좀 실적이 바탕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죠. 좀 주가가 올라와야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볼 텐데 사실 팬데믹 시기 이후에 글로벌 물동량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해운사들의 니즈가 계속 늘어난 상황이고 환경 규제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선박 교체 주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으면서 어쨌든 배를 바꿔야 되면 그런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여지가 많다는 점. 지정학적 리스크도 요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가스 라인이 막히면서 유럽에서 이제 LNG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중동 쪽 리스크가 생기면서 에너지에 대한 또 이런 이동 이슈 또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해운 조선업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글로벌리하게 니즈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순환 업종이기 때문에 원자재나 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침을 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모습을 보였던 대로 주가도 조금 이제 출렁일 수는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런 큰 사이클 상에서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예,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부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이 내용도 또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네. 타이거 조선 탑10 ETF 오늘 요것도 살펴봤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임종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